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아테네의 몰락을 되새겨보지 않은 사람이 현대 국제관계에 대해 잘 알 수는 없다. 1947년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말입니다. 이 말 이후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국제관계와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되었어요. 특히 20세기 후반 미국이 이끄는 나토 연합국과 소련이 이끄는 바르샤바 동맹 위성 국가들 간의 대립 양상은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의 대립을 떠올리기 충분했죠. 이처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강대국 간 파워게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매혹시켰는데요. 특히 2012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방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바로 15세기 이후 신흥 부상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을 도전했던 사례가 총 16건이며 그중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었죠. 이는 투키디데스의 분석, 즉 신흥 부상 세력 아테네의 자신감이 기존 지배 세력 스파르타의 불안감과 충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다는 결론과 일치했어요.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미국 시애틀 강연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경계와 두려움이 양국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요. 이어서 2018년 미국 중국 간 보복 관세를 주고받던 시기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의 용어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비단 미국과 중국 간 문제만은 아니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코린토스와 테베 같은 중견국이 전쟁 발생의 트리거 역할을 하고 에피담노스, 암피폴리스, 멜로스 같은 생소한 이름의 약소국들이 파워게임에 짓밟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국은 작은 국가들의 불화에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가볍게 지나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실제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중 군사 충돌은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두 투키디데스 라이벌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이며 한국전쟁 때도 남북한 군인에게 죽은 한국인보다 미군과 중국군에 의해 죽은 한국인이 더 많았다고 언급했죠.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미중 두 강대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이에 한국 사회에서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 비해 정작 전쟁 내용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등장인물도 많고 국가 간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는 무릇 인간사가 그러하듯 과거에 벌어진 일이 미래에 똑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벌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저작이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국제관계를 파악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거대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는 기원전 479년 그리스 연합이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깥의 적을 해치우고 나면 드러나지 않았던 내부의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죠. 이때부터 함께 페르시아와 맞서던 그리스 연합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두 개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애초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같은 그리스에 살고 같은 그리스어를 썼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일단 아테네인은 이오니아인으로서 자기들이 그리스 토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스파르타에는 도리아인으로서 북쪽에서 내려와 펠로폰네소스 토박이들을 노예로 삼아 정착한 이들이었죠. 이 토박이와 이주민의 성장 과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스파르타는 비옥한 땅을 차지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는 폐쇄적 사회로 성장했고요. 반대로 아테네는 다른 지역보다 척박한 땅이어서 외부인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아 성장할 수 있었죠. 아테네인들은 핵심 주민이 바뀌지 않은 채 외부인들이 유입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어요. 시간이 지나 인구를 감당 못한 아테네는 에게해를 건너 이오니아 같은 먼 곳으로 식민시를 건설하면서 해양국가, 무역국가로 변모했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인 성격의 사회가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정반대의 사회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아테네는 토착 자유거주민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정으로 또 스파르타는 소수 침략계급이 통치하는 과두정 사회로 나아가죠.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모여 토론하고 민회에서 투표를 하며 제비뽑기나 선출을 통해 직접 국가일을 맡아본 반면 스파르타는 토론이 아닌 명령과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전사시민을 길러냈어요. 흔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두 국가 간 힘의 경쟁이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 또는 문화적 적대감이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지 못한 탓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 먼저 그리스 패권을 잡은 것은 스파르타였습니다. 특히 스파르타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기원전 500년경 펠로폰네소스 반도 국가들을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은 것이죠. 스파르타는 동맹의 맹주로서 전시 작전권을 지녔으며 동맹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 동맹의 과반수가 전쟁 안건에 동의하면 각 가맹국의 출전 병력을 요구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동맹회의에서 스파르타가 찬성하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무화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된 후 20년이 지난 기원전 479년 델로스 동맹이 결성됩니다. 델로스 동맹은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최종 승리를 거둔 직후 에게에서 페르시아 잔당을 소탕하고 그들의 재침략에 대비하려는 목적하에 결성되었죠. 여기서 델로스란 에게의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을 말하는데요. 이곳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공동의 군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뒀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는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는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세르크세스를 패퇴시켜 그리스 연합의 승리를 견인했기에 만장일치로 맹주 자리에 추대되었죠. 델로스 동맹 가맹국들은 국력에 따라 그 참가 규모가 달랐습니다. 아테네처럼 군선 200척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레스보스나 키오스 섬처럼 20척 정도의 군함을 댈 수 있는 중견국이 있었고 배 한 척도 제공할 수 없는 약소국이 있었어요. 배를 댈 수 없는 나라는 대신 군자금을 내야 했죠. 한편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연합에 참가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일단 스파르타는 알려진 이미지와 다르게 방어적인 국가라 전시 상황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으며 무엇보다 노예 헤일로타이의 잦은 반란 때문에 스파르타를 오래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또 델로스 동맹 가맹국들은 페르시아 전쟁 때 총지휘를 맡았던 스파르타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이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으로 묶이고 싶지 않아 했죠. 이때부터 지정학적으로 에게해가 중요했던 델로스 동맹과 육군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선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델로스 동맹은 스파르타의 도움 없이도 에게해에서 페르시아 세력을 성공적으로 몰아내는데요. 이 시기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가 시민들을 설득해 아테네에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오래전 페르시아와의 결전이 바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견해 미리 전함을 건조하고 그리스의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아테네의 다음 대결 상대로 스파르타를 지목한 거예요. 당시에는 성을 공격할 무기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최강 육군 스파르타도 성벽을 대면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때문에 아테네가 성벽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는 즉각 항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랑 싸우려고 그러느냐며 말이에요.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우리가 왜 당신들이랑 싸우냐며 스파르타를 안심시키는 등 시간 끌기를 통해 끝내 성벽을 완성시켜버리죠. 이로써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지만 그렇게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치적 기반을 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기원전 472년 도편 추방을 당했거든요. 반스파르타 정책을 펼치던 테미스토클레스 실각 이후 친스파르타파 정치인인 키몬이 정권을 잡으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핑크빛을 띠게 되죠. 한편 마라톤 전투 영웅 밀키아데스의 아들이기도 한 키몬은 테미스토클레스 추방 몇 년 전부터 델로스 동맹군의 총지휘관을 맡아왔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뛰어난 전투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키몬은 원정대를 꾸려 기원전 475년 트라키아 해안에 위치한 페르시아 요새들을 정복했으며 기원전 466년에는 소아시아 남부 해안의 에우리메돈강 유역 평원에서 200여 척이 넘는 페르시아 전함을 침몰시키거나 포획하고 나아가 육지에서도 대승을 거뒀죠. 키몬의 지휘 아래 아테네 함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테네의 부상에도 스파르타는 심드렁하기만 했어요. 아테네 성장의 주역이 진성 스파르타파 키몬이었으니까요. 키몬의 꿈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양분해 안정적 체제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스파르타로서는 아주 기특한 친구였죠. 그런데 정작 불만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으니 바로 델로스 동맹의 가맹국들이었어요. 키몬의 활약으로 페르시아가 이미 이오니아에서 대거 빠져나간 상태였는데도 아테네는 당최 델로스 동맹을 해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되는 함대와 공납금 요구에 가맹국들의 불만이 커졌고 마침내 기원전 470년 낙소스 섬과 기원전 465년 타소스 섬이 동맹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에 아테네는 동맹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가혹하게 진압했는데 이후 두 나라는 동맹국에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때 아테네는 처음으로 속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지 못한 아테네는 서서히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한편 아테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키몬이 몰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계기는 기원전 464년 스파르타에 일어난 지진 때문이었는데요. 이 거대한 혼란을 틈타 국가노예 헤일로타이의 반란이 일어났죠. 이에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지원을 요청했고 민중파의 반대에도 키몬은 민회를 설득해 기원전 462년 4,000명의 중장보병을 스파르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아테네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스파르타는 아테네군 중 일부가 헤일로타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테네군에게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해요. 이러한 스파르타의 행동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결국 키몬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원전 461년 도편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후 키몬 때문에 단 한 번도 정권을 잡지 못했던 민중파의 에피알테스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에피알테스는 민중파인 동시에 반스파르타파였죠. 그는 내부적으로는 귀족파들을 숙청하며 급진적 민주정을 도입해 나갔고요. 외부적으로는 스파르타를 고립시키는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가령 스파르타와 오랜 낭숙인 아르고스와 보란듯이 동맹을 맺었고 북부 그리스의 우수한 기병을 보유한 테살리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후방을 든든히 했죠. 결정적으로 스파르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난민이 된 헤일로타이들을 코린토스만 근처 나오팍토스로 이주시켜 그곳을 해군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동 하나하나가 스파르타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에서 아테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들의 체제인 민주정 또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노예를 지배하는 스파르타 과두제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죠. 흔히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벌어진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 이전부터 싸웠다는 점을 감안해 기원전 459년부터 기원전 445년까지를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체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단 기원전 459년 스파르타의 두 동맹국 코린토스와 메가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약한 메가라가 스파르타에 중재를 요청하죠. 하지만 대체로 다른 나라 일에 무관심했던 스파르타가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던 메가라는 스파르타와 동맹을 끊고 아테네의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제안을 받은 아테네는 무척 기뻤죠. 메가라가 아테네에게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였거든요. 만약 아테네가 메가라와 동맹을 맺는다면 코린토스만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펠로폰네소스 군대가 아티카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부유한 해상국가 코린토스와 스파르타를 적으로 돌리는 걸 감수하더라도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아테네가 코린토스 지역으로 원정을 가죠. 한편 이 당시 아테네 지도자는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민중파 지도자였던 에피알테스가 귀족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암살을 당했거든요. 에피알테스의 뒤를 이은 페리클레스는 당대 최고의 연설가였으며 민중을 설득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데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죠. 페리클레스는 강한 추진력으로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외교관, 전략가, 그리고 군대의 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에피알테스의 과업을 이어받아 아테네의 민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테미스토클레스의 작업을 확장해 아테네와 외양인 피레우스 사이에 수십 킬로미터의 거대한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벽이 완성되면 아테네는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었죠. 또 한편 아테네는 코린토스와 메가라 전쟁에 개입하기 한 해 전인 기원전 460년 동쪽에서 이미 한 차례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 영토 내 이집트 세력의 반란을 도운 것이죠. 이집트는 자원이 풍부해 반란 세력이 승리할 시 페르시아는 쇠퇴할 것이고 그만큼 아테네는 강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동서로 전선을 구축할 정도로 당시 아테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대외전쟁에서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갓 권력을 잡은 젊은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큰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렇게 동쪽으로 최정예 병력을 보낸 아테네는 상대적으로 약한 군대를 서쪽 메가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도 스파르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파르타의 두 왕 아르키다모스 2세와 플레이스토아낙스가 친아테네 성향을 갖고 있었죠. 물론 스파르타에서는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주전파가 전쟁에 나설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주전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마는데요.
바로 기원전 458년 아테네인들이 유일하게 해상에서 자신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아이기나 섬을 포위하고 코린토스를 굴복시켰으며 펠로폰네소스 동맹국 일부가 아테네로 넘어갈 기미가 보였던 겁니다. 결국 기원전 457년 스파르타인들은 자체 병력 1500명과 동맹군 1만 명을 배에 태워 코린토스만을 가로질러 중앙 그리스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 원정의 명분은 아테네를 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보이오티아 지방에 자리하고 있던 포키스와 도리스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개입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도리스는 도리아인인 스파르타인의 원류였거든요. 결국 스파르타의 지원으로 도리스가 승리하게 되고 이제 스파르타는 귀환을 해야 하는데 그 퇴로가 아테네군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죠. 결국 하는 수 없이 보이오티아 내륙으로 진격해 아테네와 맞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스파르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명분일 뿐 사실 펠로폰네소스 동맹 맹주로서 아테네를 억제하기 위함이 컸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타나그라라는 도시에서 스파르타를 맞아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테네는 동맹인 아르고스의 지원을 받았으며 테살리아의 기병도 남하해 아테네를 돕기로 하죠. 스파르타 또한 테베와 동맹을 맺었는데요. 당시 테베는 보이오티아 지방의 대표 도시였지만 페르시아 침공 때 페르시아 편에 섰다가 패배 후 그리스에서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테베는 스파르타에게 보이오티아의 패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아테네인들을 견제해 그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요. 스파르타는 테베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죠. 그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타나그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스파르타 측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스파르타는 승리 후 아테네에 입성하기는커녕 그 주변 아티카 벌판을 약탈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지상 최강군이라고 불린 스파르타였지만 대규모 지진 후 호모이오이 시민군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에 전투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겨우 승리를 한 스파르타는 육로로 복귀했으며 아테네 또한 그들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둘 모두에게 아무 의미 없는 전투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곁다리로 참여한 테베만은 이득을 보았죠. 이 전투를 계기로 완벽하게 재기한 테베는 보이오티아 도시들을 강제로 자신의 연방에 편입시켰거든요. 테베의 부상을 본 아테네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공격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했기에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보이기 십상이었죠. 결국 타나그라 전투가 끝난 후 2달 뒤 아테네는 타나그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이노피타에서 보이오티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투를 기해 아테네는 테베를 제외한 보이오티아 전 지역을 차지했고 아테네에게 침공을 권유했던 민주주의자들을 각 도시마다 통치자로 앉혔어요. 바로 이어서 아테네는 아이기나 섬까지 굴복시킴으로써 그리스 중앙과 안방 수역을 장악해 그리스 내 입지가 엄청나게 올랐죠. 심지어 때마침 아테네와 피레우스를 연결하는 방벽이 완성됨으로써 아테네는 사방이 동맹국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아테네는 이제 스파르타를 마음껏 유린하기 시작했어요. 스파르타가 해군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펠로폰네소스 반도 외곽을 항해하면서 시키온 같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주요 도시들을 습격했죠. 심지어 기원전 456년 스파르타의 주요 항구인 귀테움에 상륙해 조선소와 도시를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아테네는 해군과 지상군을 적절히 배합한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이는 이전 그리스에서는 볼 수 없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아테네가 모조리 승리만 한 건 아니었어요. 코린토스만 입구에 오이니아다이를 포위했으나 점령에 실패하고 축출된 동맹국 테살리아 왕자 오레스테가를 복권시키기 위해 원정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철수하는 등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는 성공이나 실패조차 할 수 없었어요. 변변한 함대가 없어 아테네의 군사활동을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은 연안 동맹국들을 돕기는커녕 메가라에 막혀 육지로 나갈 수조차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리스 전체가 아테네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 아테네의 기세를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기원전 454년 아테네군이 이집트에서 페르시아군에게 패해 40척의 배와 8,000명의 병사를 잃게 된 겁니다. 최정예 병사와 배를 잃어버린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행하던 각종 군사작전들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454년 아테네는 페르시아 해군의 반격에 대비해 델로스 섬에 마련된 동맹의 금고를 부랴부랴 아테네로 이전했죠. 이집트에서의 처참한 패배로 아테네의 제해권은 위축되었고 제국의 토대는 흔들렸습니다. 또 그간 아테네의 위압적이고 무리한 원정에 반감을 가져왔던 동맹국의 반란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아테네는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해 동맹국들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진압한 반란국을 조공국으로 전락시켰으며 여러 동맹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후로 더 이상 델로스 동맹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아테네가 단독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게 됐어요. 가령 3년마다 아테네가 공납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아테네 법원에서 다루게 했죠. 아테네는 이제 완전한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사이 기원전 451년 친스파르타 정책을 펼치다가 도편 추방되었던 키몬이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죠. 키몬은 10년새 페리클레스 체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의 권력 투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페리클레스 또한 아테네의 키몬의 군사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와의 협치를 구상하게 되죠. 그렇게 두 권력자 간 협치가 이루어져 아테네 내부에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후 페리클레스는 키몬에게 스파르타와 휴전을 맺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키몬은 흔쾌히 자신이 그 협상을 이끌어내겠다고 해요. 스파르타로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마침 아테네의 펠로폰네소스 군사작전을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던 데다 그 소식을 스파르타의 친구 키몬이 들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두 국가는 기원전 451년부터 446년까지 5년간의 휴전 조약을 맺게 되죠. 조건은 이랬습니다. 아테네는 더 이상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말 것, 또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이미 이뤄놓은 대외활동, 즉 메가라 동맹, 보이오티아의 지배, 아이기나 섬 통제를 인정해 줄 것이었죠.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5년 동안 관계가 안정되어 장기 평화가 수립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내 분쟁에서 해방되자 키몬은 페리클레스에게 페르시아의 주요 해군 기지인 키프로스 원정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페르시아와의 분쟁을 끝내지 않고서는 아테네에 평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원전 450년 키몬은 200척의 함대와 4만 명의 시민병사를 이끌고 키프로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어요. 다만 기원전 449년 키몬이 포위작전 도중 사망해버리고 말죠. 향년 60세였습니다. 키몬이 죽자 페리클레스는 더 이상의 전쟁은 아테네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는 전쟁보다는 외교로 국제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페리클레스는 칼리아스 장군을 보내 페르시아와의 협정을 시도하는데요. 마침 페르시아의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역시 페리클레스와 뜻이 맞아 소위 칼리아스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렇게 기원전 449년 공식적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칼리아스 평화조약에 관해 몇몇 저술에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투키디데스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논쟁은 있어요. 한편 페르시아와의 평화협정이 끝난 후 기원전 447년 아테네가 약해져 있는 틈을 타 테베가 아테네와 다시 한번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후 보이오티아 전체를 수복하죠. 일본 아테네 속국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요. 그리고 하나둘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에오보이아의 칼키스와 에레트리아가 대표적인 반란국이었는데요. 이들은 페르시아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왜 델로스 동맹을 유지해야 하느냐며 반란을 일으켰죠. 이에 페리클레스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에오보이아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에오보이아는 부유한 지역으로 상당한 곡물을 납부하는 데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지나 흑해로 가는 주요 해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공략하지 못하면 식량 수입에 곤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 에오보이아로 가는 도중에 난데없이 메가라가 아테네와의 동맹을 파기해버립니다. 기원전 446년 봄, 추방된 과두주의자들이 아테네가 박아놓은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과두제를 복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메가라와의 동맹 파기가 아니었죠. 바로 메가라와 동맹을 파기하는 순간 치고 올라오는 스파르타가 문제였습니다. 마침 휴전 협정 기한도 끝났겠다. 스파르타는 다른 도시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메가라를 지나 아티카 반도로 진군했어요. 이에 페리클레스는 부랴부랴 에우보이아에서 군대를 빼 아테네로 돌렸죠. 그런데 또 어쩐 일인지 스파르타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테네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관해 페리클레스가 스파르타 왕 플레이스토아낙스와 참모 클레안드리다스에게 뇌물을 주어 회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스파르타로서도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 또 전투를 시작하기에는 지난번 타나그라 전투 때처럼 아무 소득 없이 사상자만 발생할 공산이 컸으며 무엇보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성벽을 완성한 시점이어서 성벽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면 딱히 무언가를 할 게 없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계산이 섰던 스파르타군은 얌전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 없이 돌아온 것에 화가 난 주전파에 의해 왕 플레이스토아낙스와 참모 클레안드리다스가 실각 후 망명을 떠나게 되죠. 한편 위기를 벗어난 페리클레스는 중단했던 에오보이아 섬 반란 진압에 다시 나섰어요.
50척의 전함과 5,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잔혹하게 반란을 진압했죠. 그리고 귀족들을 모조리 축출해 섬 전체에 민주정을 이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과제를 마무리 짓고 나자 이제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에 이어 스파르타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해요.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양쪽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무엇보다 누구 하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니까요. 또 아테네는 육지에서, 스파르타는 바다에서 서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이 사실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로 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원전 446년에서 기원전 44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30년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조건은 이랬죠.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획득한 영토를 모두 포기할 것, 반대로 스파르타는 아테네 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요. 또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구속력 있는 제3자에게 중재를 맡기자는 내용과 무엇보다 메가라가 중간에서 동맹을 바꾸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교훈 삼아 각 동맹의 가맹국이 동맹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세계는 육지에서의 스파르타와 에게에서의 아테네가 양분하는 이원적 체제가 됐어요. 일찍이 키몬이 꿈꿔왔던 세상이죠.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자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파괴된 아테네를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속국들로부터 강제로 거둔 돈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건축 사업을 벌이고 급여를 주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 민주정을 확립시키죠. 여기에 더해 철학과 예술을 장려함으로써 아테네의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기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불안 요소는 있었어요. 일단 어느 한쪽의 승리로 맺은 조약이 아니다 보니 강한 구속력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절차나 중재기구를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어느 한쪽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구조였죠. 또 무엇보다 양쪽의 소수 매파들이 이 조약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매파는 지금 한창 아테네가 제국으로 뻗어나가야 할 시기인데 그 팽창이 조약으로 인해 가로막혀 불만이었고, 스파르타 매파들은 예전에 자신들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아테네와 그리스 헤게모니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끌어올랐죠. 양쪽 매파들은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양쪽 당사자들에서만 불안 요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에도 위험 요소는 있었죠. 코린토스는 아테네가 메가라 편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고요. 메가라의 과도주의자들 또한 아테네의 적개심을 차곡차곡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보이오티아와 그 중심 도시 테베에서는 과두파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땅에 민주정을 이식해 사람들 정신을 망가뜨린 아테네의 분노를 하고 있었죠. 이처럼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도 곳곳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었기에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5년간 지속되었던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이때만 해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기 나름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죠. 30년 휴전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순조롭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닌 평화 의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일명 사모스 반란인데요. 평화조약을 맺은 지 5년이 지난 기원전 441년 이오니아 지역의 사모스 섬과 밀레토스가 중간에 끼인 도시의 통제권을 두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모스와 밀레토스는 둘 다 델로스 동맹의 가맹국이었어요. 사모스 섬은 자체 해군을 보유했기에 공납금을 내지 않는 얼마 안 되는 자치국 중 하나였고요. 밀레토스 또한 처음에는 자치국으로 출발했으나 두 차례 반란 이후 강제로 해군을 해체당해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고로 해군이 없는 밀레토스가 아테네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죠. 아테네로서는 자기들이 밀레토스의 방어력을 해체한 마당에 속국의 위험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스인들에게 제3국의 중재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죠. 그러나 해군력을 갖춘 사모스인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테네는 이를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이를 묵과한다면 제국으로서 권위가 실추되기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페리클레스는 직접 함대를 이끌고 사모스 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페리클레스는 사모스 섬의 과도 지배층을 민주정부로 대체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으며 아테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한편 사모스 섬에서 패퇴한 과도주의자들은 페르시아로가 몸을 의탁하죠. 이에 페르시아 총독 피스투네스는 사모스인들에게 자신의 영토에서 용병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데요.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힘을 기른 사모스 과도주의자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야습을 해 사모스 섬의 민주주의자들과 아테네 주둔군을 축출해버리죠. 이러한 사모스 섬의 반란 소식은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또한 반란의 연쇄를 촉발하게 되는데요.
그중 아테네 곡물 수송로인 요충지인 비잔티움이 반란에 가담해 아테네를 곤란케 하죠. 또 레스보스 섬의 주요 도시 미틸레네 또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스파르타에게 지원 요청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일단 스파르타가 움직이면 그 즉시 해군을 출동시킬 심산이었어요. 미틸레네는 당연히 스파르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죠. 평화협정을 맺긴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쟁국 아테네를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스파르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아테네에 대적할 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코린토스가 개입하기를 거부했죠. 코린토스는 아테네를 증오했지만 아테네가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개별 원함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스파르타와 코린토스는 전쟁이 아닌 아테네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반란국들의 희망의 끈이 떨어졌죠. 페리클레스가 다시 함대를 이끌고 가 9개월의 포위 끝에 기원전 439년 사모스의 항복을 받아냈고요. 이어서 비잔티움을 함락시켰어요. 사모스인들은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26년에 걸쳐 납부해야 했습니다. 반란 규모가 크지 않았던 비잔티움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국에 다시 편입되었죠. 사모스선 반란 진압은 아테네의 군사력을 사방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스파르타와의 평화협정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아테네의 황금기는 이를 계기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모스선 반란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평화를 위해 얼마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정은 깨지고 본격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커다란 전쟁이 그렇듯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시 자그마한 정치적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에피담노스라는 곳에서의 분쟁이에요. 이곳은 그리스 변방에 위치한 폴리스였는데요. 이 에피담노스에서 436년 민중파와 과두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내전 끝에 민중파가 과두파를 추방했고 추방당한 과두파는 에피담노스 주변 비그리스인인 일리리아인과 연대해 다시금 에피담노스를 포위하죠. 이에 포위당한 에피담노스의 민중파는 현재 케르키라라고 불리는 코르키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에피담노스는 코르키라의 식민시였습니다. 그런데 코르키라는 당시 대외적 중립정책을 펼치고 있던 터라 민중파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코린토스로 가요. 코린토스는 코르키라의 모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코린토스가 코르키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식민시를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 에피담노스의 민중파는 어머니인 코르키라의 도움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인 조모도시 코린토스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에피담노스 민중파는 만약 지원을 해준다면 코르키라가 아닌 코린토스의 식민시가 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패싱하고 바로 할머니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코린토스는 혹했어요. 코린토스는 자신의 식민시인 코르키라와 사이가 나빠 수세기 동안 싸움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모도시와 식민도시의 사이가 좋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르키라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반도를 연결하는 입지를 활용해 강력한 해상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코린토스는 메가라와 사우리아 국제정세에 휘말리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죠. 때문에 코르키라는 모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코린토스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 코린토스가 코르키라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 만무하겠죠. 더군다나 애초에 코르키라가 에피담노스의 식민시를 건설할 때 코린토스인들도 대거 이주했으므로 코린토스는 에피담노스를 자신의 식민시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코린토스는 에피담노스 민중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한편 코린토스가 에피담노스 민중파에 호응했다는 소식을 듣자 코르키라는 더 이상 중립정책을 고수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서 자신의 식민시가 코린토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요. 이에 코린토스는 부랴부랴 에피담노스에 함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민중파에게 추방된 과두파를 다시 받아들여 코린토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민중파로선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어요. 이에 코르키라는 40척의 선박, 추방당한 과두파들, 그리고 이민족인 일리리아인들과 함께 에피담노스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코린토스가 에피담노스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스 전역에서 새로운 정착민들을 모집했거든요. 정착민들은 30척에 달하는 코린토스 전함과 3,000명 병사들의 호위를 받아 에피담노스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맹 도시들이 선박과 자금을 보내줬죠.
그 중에는 아테네와 사이가 좋지 않은 메가라도 있었어요. 다만 스파르타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린토스가 저렇게까지 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나 이득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 쓸데없는 움직임이 자칫 아테네까지 참전하는 커다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 코르키라는 코린토스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명분 없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스파르타 또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자신의 사절단을 동행시키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진 회담에서 코르키아인은 이 분쟁을 펠로폰네소스에 있는 제3국에게 중재를 맡기거나 델포이 신탁을 받아 해결하자고 제안하죠. 스파르타도 옆에서 그게 좋겠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코린토스는 생각보다 고집이 더 셌어요. 스파르타가 옆에 있으니 대놓고 싫다고는 못하고 코르키라 함대가 에피담노스에서 철수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죠. 이에 코르키라 또한 물러서지 않고 그럴 거면 양국 군대가 다 함께 철수하자고 말합니다. 코린토스의 마지막 대답은 75척의 함대와 2,000명의 보병 증원이었어요. 결국 코린토스와 코르키라는 기원전 435년 바다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해상 강국 코르키라가 승리하게 돼요. 심지어 같은 날 코르키라는 에피담노스마저 최종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식민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코린토스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죠. 2년 동안 더 큰 함대를 건설하고 그리스 전체에서 뛰어난 노자비들을 고용해 치열하게 훈련을 합니다. 이를 한 코르키라는 걱정이 앞섰어요. 정확히는 코린토스 때문이 아니라 코린토스 뒤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때문이었죠. 중립국이어서 패거리가 없던 코르키라는 결국 기댈 데를 찾아 아테네로 갑니다. 애초에 스파르타가 우려한 상황이었어요. 이를 한 코린토스 또한 아테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죠. 그렇게 기원전 433년 9월 아테네 민회에는 두 국가의 사절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먼저 코르키라 사절단이 아테네 시민 앞에서 발언했어요. 그들의 설득 전략은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란 거죠. 그런데 코린토스가 자신들을 점령해 함선을 흡수한다면 아테네는 육상에서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우위에 설 수 없을 텐데 감당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 때문에라도 아테네는 코르키라가 코린토스에게 먹히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반면 코린토스의 설득 명분은 코르키라에 비해 빈약했어요. 주요 동기가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식민시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니까요. 대신 코린토스는 인정에 호소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사모스선 반란 때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설득했기에 아테네가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보라며 말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코린토스가 참전했다면 지금의 아테네는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코린토스는 평화협정을 들먹이죠. 아테네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의 항구적 평화에 유리하다고요. 양측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아테네 민회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모든 토론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토론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긴 토론 끝에 결국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코르키라의 함대가 코린토스로 넘어가면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말에 마음이 확 가버린 겁니다. 반대로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는다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전쟁이 발발했을 시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다만 페리클레스는 코르키라에게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고 방어만 도와주겠다고 해요. 이는 절묘한 동맹 방식이었는데요. 즉, 방어를 통해 코르키라의 함대를 코린토스에게 빼앗기는 것은 막되 공격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파르타와 괜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아테네는 코르키라에 겨우 10척의 함대를 보냈어요. 전투 지원이라기보다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죠. 우리는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으니 코린토스 너네도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433년 15타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전투에서 코린토스는 아테네의 기대와 달리 150척 함대로 코르키라 120척 함대를 공격했죠. 이때만 해도 아테네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코르키라 함대 70척이 파괴되면서 동맹국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아테네는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또 그러자니 함대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아테네 함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회의 결정으로 추가 파병된 함대였습니다. 이를 본 코린토스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아테네 함대가 대거 몰려오다니요. 하는 수 없이 코린토스는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추가된 아테네 함대는 20척밖에 되지 않았죠. 다음날 코린토스는 아테네 함대 수가 많지 않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또 이내 다른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거 아테네가 이 충돌을 전면전의 시작으로 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스파르타가 코린토스의 도발 행동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만약 자신들 때문에 평화협정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버림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런저런 안 좋은 상상을 키워가던 코린토스는 결국 최종 후퇴 결정을 내립니다. 아테네는 당연히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젠틀하게 코린토스의 후퇴길을 열어줬고요. 그렇게 아테네의 평화와 안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코린토스의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린토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코르키라가 아테네를 동원했듯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 스파르타를 끌어들여 복수를 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코린토스의 이 계획을 알아차린 아테네는 그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했죠.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에게해 북부 할키디키 반도에 포티다이아의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티다이아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포티다이아는 아테네의 동맹이면서 동시에 코린토스의 식민시였죠. 심지어 모도시 코린토스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테네는 코린토스가 복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뒤통수를 안전하게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포티다이아가 반란을 일으켜 그 영향이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까지 미친다면 양쪽에서 공격받는 불리한 형국이 될 테니까요. 결국 아테네는 함선 30척과 1000여 명의 병력을 포티다이아에게 보내 자발적 무장해제와 코린토스와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포티다이아는 뜬금없는 아테네의 요구가 황당했지만 일단 앞에서는 비위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뒤로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냈죠. 이후 포티다이아는 스파르타의 지원 약속을 받자마자 곧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코린토스로부터 중무장보병 1600명과 경보병 400명을 지원받았죠. 반란을 직면한 아테네는 이에 질세라 병력 2000과 함대 40척을 추가로 보내 포티다이아를 포위했고요. 코린토스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스파르타를 전쟁에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기원전 432년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내 전쟁을 일으키기를 촉구하죠. 코린토스 사절단에는 아이기나와 메가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메가라가 잔뜩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가 포티다이아로 출격할 때쯤 메가라의 아테네 제국 내 모든 항구와 시장 이용 금지를 명하는 경제 봉쇄령을 내렸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경제 제재였습니다. 기원전 432년에 제정된 이 봉쇄령은 메가라인들이 성지를 무단 경작했다거나 도망노예를 숨겨줬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대긴 했지만 실은 메가라가 코린토스를 도와 15타 해전에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테네는 군사행위가 아닌 경제제재라는 나름 온건한 방식으로 코린토스의 동맹국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만약 코린토스를 돕는다면 이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테네의 이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메가라가 코린토스와 함께 스파르타에게 전쟁을 강하게 촉구했으니까요. 당시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 중 플레이스토아낙스가 추방되고 아르키다모스 왕의 단독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었는데요. 아르키다모스는 페리클레스와 친분이 있어서 서로 선을 넘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평화 체제가 유지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요 동맹국들이 몰려와 강한 어조로 아테네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니 그 평화 기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활용점정으로 코린토스 사절들이 회담에서 스파르타인들의 마음에 확 불을 붙이는 연설을 해버리죠. 요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아테네인들은 혁명적이고 행동파입니다. 아테네인들은 고요한 평화를 고통스러운 활력보다 더 큰 재앙으로 여기죠. 그런데 당신네 스파르타인들을 보세요. 도무지 적극적 행동을 하는 법이 없죠. 당신들이 가진 능력보다 덜 행동하고 지나치게 신중합니다. 조그마한 위험만 있어도 겁을 내는 것이 당신들이에요. 어쩌면 막말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은 저렇게 적극적인 아테네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소극적인 스파르타는 결국 아테네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될 거란 말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동맹국들이 지금처럼 전쟁의 동기가 충만할 때 아테네를 짓밟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때 스파르타 민회는 전쟁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확 기울어 버렸습니다. 오직 아르키다모스 왕만 전쟁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며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스파르타 민회와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은 마침내 아테네와의 교전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섣불리 30년 평화조약을 깨자고 달려들진 않았죠. 대신 아테네의 사절을 3번이나 파견해 전쟁이냐 평화냐를 물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페리클레스의 모계 가문에서 200년 전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페리클레스를 추방하라든가 또는 메가라 봉쇄령을 철회하고 포티다이아에서 철군을 하며
아이기나의 자주권을 반환하라고 해요. 심지어 제국을 해체하라는 요구까지 하죠. 페리클레스는 평화협정에 기재한 중재조항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무리한 제안을 하는 스파르타가 전쟁을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절마다 족족 거절 의사를 표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 갑자기 스파르타가 요구사항을 하나로 줄여 메가라 봉쇄령만 철회하면 무력 충돌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스파르타 내부에서 아르키다모스의 입지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아테네인들은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어요. 메가라 봉쇄령까지껏 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페리클레스가 메가라 문제도 조약에 규정된 중재에 맡겨야 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테네인들은 무슨 전쟁광도 아니고 쓸데없는 데 집착하느냐며 페리클레스에게 항의하죠.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건 동등자로서의 태도가 아닌 그저 명령이자 협박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또 지금은 아르키다모스의 발언권이 잠시 높아진 것 같지만 끝까지 중재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봤을 때 스파르타 매파가 언제 다시 우위에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양보를 한다면 스파르타 매파를 잘못 길들이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쟁 가능성만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결국 페리클레스는 마성의 연설 능력으로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민회의 승인을 받아 우리는 명령을 받고서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호평등에 기초한 조약에 따라 중재를 통해서 불만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스파르타 사절단을 돌려보내요. 반면 당시 페리클레스 반대파 사람들은 페리클레스가 당시 자신의 측근, 즉 파르테논 신전 총감독인 페이디아스와 정부 아스파시아가 줄줄이 기소를 당하자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페리클레스의 판단이 패착이었다고 보는 후대 사람들은 그가 아르키다모스와 뒤에서 자아 협상을 하면 보기 좋게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평소 그답지 않게 너무 공격적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하죠.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완고하게 나간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안 좋아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테네가 필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테네는 스파르타보다 경제력도 앞서고 동맹국 규모도 더 컸으며 무엇보다 강한 함대가 있었죠. 이를 토대로 그는 장벽 안에서 물을 걸어 잠근 후 장시간 버티면 결국 아테네가 승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 최악을 각오하고서라도 스파르타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거죠. 그렇게 두 국가는 치열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딱히 전쟁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긴장감만 돌 뿐, 또 이러다가 가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평화를 바라지 않던 제3국이 나서 지체 없이 전쟁에 방아쇠를 당겨버리는데요. 바로 테베였어요. 테베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길 바랐고 혹여 스파르타가 발을 뺄까봐 자신들의 성장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플라타이아를 기원전 431년 기습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플라타이아의 반격을 당해 전 병력이 사망하고 말죠. 이에 테베는 이번엔 기습이 아닌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어요. 플라타이아 역시 전 병력을 동원해 테베에 맞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네는 원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플라타이아는 페르시아와의 마라톤 전쟁 때 유일하게 아테네에 원군을 보낸 작지만 항상 의리 있는 우방국이었거든요. 또 아테네가 나서자 스파르타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30년 평화협정이 14년 만에 깨지게 되고 기원전 431년 3월 본격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파르타나 아테네 모두 전쟁을 피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상황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두 국가는 결국 전장터에서 마주서게 되죠. 이에 관해 투키디데스는 신흥강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무려 27년간의 전쟁을 불러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